네, 여러분,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맞죠? 좀 전 시간에 보면 뭐 형태소의 정의, 뜻을 가진 가장 최소의 단위였고, 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를 의미의 실질성에 따라서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눴고, 또 다른 형태소와 같이 붙어서만 쓰여야 되냐 아니면 다른 형태소랑 안 붙어도 홀로 쓰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단어입니다. 단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단어의 정의가 뭐냐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단어는 뭐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들을 그냥 다 단어라 그럽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한 문장 안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을 단어라 그런다.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또한 뭘로 보겠다? 단어로 보겠다는 거. 근데 좀 여러분들 이게 정의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일단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는 형태소보다는 더 큰 개념은 맞아요. 더 큰 개념은 맞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한번 볼까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 나는 밥 먹었어. 밥 먹었다. 이렇게 지금 밥이라고 하는 게 자립적으로 쓰였잖아요. 맞죠? 문장에서 홀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단어로 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먹었다라고 하는 이 먹었다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쓰였잖아요. 근데 먹었다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못 쓰여? 쓰일 수 있죠. 나는 밥이라고 하는 단어 쓰인 것처럼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죠. 맞죠? 근데 이 먹었다는 분석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먹과 엇과 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먹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라고 하는 거 홀로 쓰일 수 있어요? 못 쓰여서? 이게 절대 홀로 못 쓰죠. 먹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다가 붙던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붙어야 쓰일 수 있잖아요. 먹다 이렇게 문장에서 나는 이렇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반드시 어미가 붙어야 돼. 이게 어간이고 이게 어미인데 무언가 붙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자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나는 밥을 먹었다. 여기서 단어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장 선생님이 문장을 적었는데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단어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이렇게 시험이 낼 겁니다. 몇 개냐? 그러면 몇 개라고 분석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일단 밥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가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 그 자립적으로 쓰이는 거 뒤에 붙는 는이나 을, 그 다음에 다 이런 것들은 단어로 볼지 안 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내려줘야 돼. 근데 정의가 뭐냐면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까지를 단어로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말은 단어로 보고 자립할 수 있는 말 이외에 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도 단어로 본다.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는 건 봐봐. 이 는하고 을도 항상 뭐 뒤에 붙어서 쓰이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봐봐. 나는 밥을 할 때 이 는이랑 을을 항상 따로 쓸 수 있어. 못 쓰지. 예를 들면 봐봐. 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문장에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나는이라고 해서 이 는이나 을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항상 앞에 다른 요소가 붙어서 쓰이는 거야. 맞죠? 이해되죠? 그리고 얻다도 마찬가지로 얻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다음에
좋다. 이런 요소들은 항상 붙어서 쓰이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나라고 하는 거나 밥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인 걸 알겠어. 상식적으로 알아. 이해되죠? 근데 는이라고 하는 거, 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 먹었다는 먹과 엇이랑 다로 분석될 수 있는데 먹이랑 엇이랑 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단어로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해놨냐면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는 건 단어로 인정하잖아. 근데 나랑 밥은 자립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나랑 밥 같은 거 뒤에 붙는 늘이나 을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인정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는이나 을 같은 경우에는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잖아. 그러니까 쉽게 분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는이나 을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단어로 본다는 거야. 하지만 먹었다 봐봐. 먹었다 같은 경우에는 이 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립적으로 홀로 못 쓰이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붙는 엇이랑 다도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다시 결론부터 뭐 얘기할게. 자, 보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 근데 형태소와 단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에서 단어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럼 무엇이 단어고 무엇이 단어가 아니냐. 근데 나라고 하는 거, 밥이라고 하는 거는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어라는 걸 너네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그럼 단어는 한 개야. 자, 이 문장에서 단어는 일단 나랑 밥이니까 체크했어. 두 개지. 그래서 체크하면 하나, 둘, 두 개 체크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이걸 통째로 단어로 볼 거냐, 밥을 먹었다 이렇게 있잖아. 이거 통째로 단어로 볼 거냐, 아니면 는이랑 을에도 단어 자격을 줄 거냐.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한다? 는이나 을도 단어 자격을 준다. 비록 는과 을이 실질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홀로 쓰일 수는 없죠. 항상 붙어서 쓰이긴 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만 붙거든. 는이나 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립하는 말, 나와 밥같이 자립하는 말 뒤에만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는과 을에는 단어 자격을 부여한다.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 하는 이런 거 조사라 그래. 조사. 도움을 주는 것들에서 조사라 그래. 그러면 먹었다도 봐봐. 나는 밥을처럼 얘네들도 단어 자격을 각각 부여했잖아. 그럼 총 이까지는 단어가 몇 개야? 4개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충분히 이걸 유추해서 먹었다도 먹었다 이렇게 각각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 형태소잖아. 맞지? 그래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단어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먹었다는 이거 3개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야. 이거 한 개 단어로. 왜 그러냐면 이 엇이랑 다라고 하는 거는 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서 붙는 게 아니잖아. 먹도 자립 못하고 엇도 자립 못하고 다도 자립 못하잖아. 자립 못하는 것끼리 왔을 때는 묶어서 한 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먹었다는 한 개의 단어가 되고 나는 밥을은 하나, 둘, 셋, 4개의 단어. 그래서 총 이 문장 안에서 단어의 개수를 찾으라고 한다면 단어는 총 몇 개다? 5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형태소의 개수를 찾으라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왜냐면 다 각각 먹이랑 엇이랑 다가 각각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 엇이라고 하는 건 과거 시제라는 형식적 의미, 다라고 하는 건 문장을 정결해주는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먹었다가 각각의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어로 볼 때는 이게 모두가 합쳐져야 하나의 단어가 된다. 그 이유는 뭐다? 자립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는과 을 같은 경우에는 자립적이지 못하더라도 단어라고 우리가 자격을 부여해준다. 왜냐면 항상 자립하는 것 뒤에 붙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단어의 개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안 어려워. 자, 봐봐. 생각 같이 또 해보자. 잘 봐봐. 한 개 더 해볼게. 아무 말이나 해볼까? 봐봐.
나는 집에 갔다. 이렇게 해볼게. 나는 집에 갔다. 쉬운 거부터 해보자. 자, 이 문장 안에서 단어를 찾아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어는 몇 개인가. 이런 것도 이제 다 미리 고등학교 때 했었어야 되는데 1학년 때. 자, 우리 지금 이제 너무 처음 하니까 자 봅시다 선생님이랑. 이 문장 안에서 단어의 개수를 찾아라고 하면 일단 뭐야? 나랑 집 같은 경우에 자리표에 쓸 수 있지. 그러면 그 뒤에 붙는 는과 애도 단어 자격 부여해 안 부여해? 부여하지. 이게 쉽지. 그래서 총 단어는 하나, 둘, 셋, 네 개고 같다를 하는 분야. 이 같다라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수 없고 다 홀로 쓸 수 없는 것들이잖아. 예를 들어 봐봐. 같다는 가다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어? at이 붙고 플러스 다가 붙지. at은 또 과거 시제에 나타내는 거잖아. 가다는 그 어디 목적지로 움직이다는 뜻을 의미하고 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종기를 해주잖아. 이 셋 다 어느 하나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없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것끼리 붙었을 때는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단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다섯 개다. 근데 형태소의 개수를 찾아라 한다면 형태소의 정의는 뭐였어?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잖아. 그래서 몇 개를 찾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거야. 마찬가지로. 같다가 두 글자라고 해서 갓이랑 다라는 형태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가에다가 at이 붙으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 시옷시로 들어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같다는 글자는 두 글자지만 여기는 세 개 형태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가랑 at이라는 과거 시제랑 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선생님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단어라고 하는 것보다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 다른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이거를 우리나라에선 단어로 정의를 한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 형태소가 하나로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소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단어에는. 예를 들면 봐봐. 아까도 그랬잖아. 먹다. 형태소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 단어는 하나다. 이게 동사지. 음식을 입에 넣었다. 동사기 하나의 단어긴 하지만 먹이랑 다라고 하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잖아. 쉽지. 그 다음 또 예를 들면은 근데 구름. 쌤 구랑 름이라는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잖아. 이 구름을 끊어버리면 이 구랑 름이라는 거 자체 뜻이 담겨있어 안 담겨있어 안 담겨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쪼개면 그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다? 구름은 하나의 형태소이자 하나의 단어로 된 거다. 글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이상 뜻을 쪼갤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진다.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이니까 형태소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개의 형태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하나 이상 형태소가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형태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근이랑 접사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단어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느냐 아니면 단어 형성 시 형식적 의미를 지니며 부분을 담당하냐 이거에 따라서 어근과 접사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즉 예를 들면 단어라고 하는 거는 형태소가 하나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단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데 이 형태소가 둘 다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 의미가 한 개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너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봐봐. 하나의 단어로 된 건 구름, 물 이런 것도 하나의 형태소로 된 건데 단어는 형태소가 결합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봐봐. 근데 이 형태소가 둘 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 거 고무신. 신발은 신인데 뭘로 된 거야? 고무랑 신이지. 고무도 실질적 뜻을 가지고 있고 신도 어떤 실질적 뜻을 가지고 있잖아. 혹은 꽃잎.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거잖아.
꽃이라고 하는 것과 잎이라고 하는 형태소. 맞지?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 중심을 이 단어가 형성될 때 중심적 부분을 담당하는 형태소를 이름 붙여서 그냥 어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근데 접사는 뭐냐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형태소와 형태소끼리 결합하잖아. 그래서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형식적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거는 접사로 보는 거야. 예를 들면 고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찬가지로 형태소랑 결합된 건데 무슨 형태, 이걸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어근은 뭐다? 단어 형성 시 실질적 의미를 지니며 중심, 이거는 중심이 두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고무랑 신. 꽃잎도 마찬가지야. 꽃과 잎. 그래서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된 거다. 근데 결국 둘 다 형태소 결합된 건데, 학자들이 편의상 나중에 분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다? 단어 형성 시에 어근이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너는 외우면 돼.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어쨌든 어근은 형태소를 말하는 건데, 단어가 만들어질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지면서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접사라고 하는 건 뭐냐?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식적 의미를 가진 거야. 예를 들면 봐봐. 형식적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지우개. 이게 어떻게 지우다에다가 개를 붙인 거야. 개는 뭐냐면 뜻은 없어. 그냥 지우다라고 하는 동작에다가 개를 붙이면 사물이 돼버리는 거야. 지우개.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날개. 날다 개를 붙이면 날개가 되잖아. 이게 사물이 돼버린 거야. 동작에다 개를 붙이면. 그러면 이 개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냐? 실질적 의미는 없지. 지우다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이건 어근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개는 실질적 의미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접사라 그러는 거야. 접사. 실질적 의미는 아니잖아. 뭐냐면 개는 어근에 붙어서 뭔가 사물로 만들어주는 의미를 가진다. 뭔가 그런 형식적 의미만 있고 실질적 의미는 없어. 예를 들면 난쟁이나 이거 개구리도 마찬가지야. 개구리 어떻게 결합된 거냐면 개굴 운다고 해서 개굴에다 플러스 이를 붙인 거야.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하나의 뭘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그 파충류 개구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 개구리라고 하는 건 뭔가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소리를 나타내니까. 근데 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접사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어근과 접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단일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태에서, 즉 하나의 어근으로만 만들어진 단어다. 즉 하나의 어근, 하나의 형태소. 접사 하나로만 단어 못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 할 때 개, 혹은 아까 말했지만 꾸러기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단어가 될 수 없어요. 알겠지? 접사들은. 어근은 단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즉 하나의 어근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의미한다. 그래서 글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쌤 두 글자인데 아니야. 이건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어근. 바다도 바랑 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바다가 된 거니 아니잖아. 그냥 바다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일어라 그래. 하나의 형태소야. 근데 형태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복합어라 그러는 거야. 복합어. 예를 들면 꽃잎, 혹은 참깨, 장난꾸러기 이런 거 있잖아. 참깨, 깨는 깨인데 수식기 참깨. 그 다음에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접사에다가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진 경우,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 만들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근이 하나일 수도 있는, 하나랑 접사 하나가 붙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접사는 어근 앞에 붙을 수 있고 어근 뒤에 붙을 수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 이게 접두사, 어근 뒤에 붙으면 접미사인 거야. 이해되지?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복합어는 둘 이상 형태소로 돼 있을 때 어근과 어근과 결합되는 경우, 혹은 어근과 이렇게 접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것도 이름을 달리 붙였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면 합성어라 그러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파생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복합어일 수도 있다.
단일어는 하나 형태수로 된 거, 복합어는 두 개 이상 형태수로 된 거. 근데 이 복합어도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냐 아니면 접사가 어근과 만난 거냐에 따라서 뭐로 합성어로 볼 수도 있고 파생어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형태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어근과 접사라는 그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 이 구조가 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수학 문제 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우리가 근데 의문론을 할 때는 의문론 전체를 이해해야 되듯이 우리가 단어에 들어왔으면 형태서부터 차근차근히 수학 문제 풀듯이 논리적으로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 하나에 대한 구멍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근, 접사, 단일어, 복합어, 단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지금 말도 많은 요소들의 어떤 개념과 키워드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이까지 하고 끊고 다음 강의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